오늘은 삼국지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장종지 장송과 법정의 도움으로 험난한 산으로 둘러싸인 익주 지역에 꽁으로 들어가 하라는 장로 토벌은 안 하고 먹을 건 다 받아먹은 유비가 결국은 유장의 뒤통수를 치고 익주를 꿀꺽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했었죠. 유비가 익주에 처음 들어간 게 211년, 건안 16년. 그리고 유장의 뒤통수를 쳐 성도를 함락시키고 익주를 점령한 것이 214년, 건안 19년이니 유비가 익주를 먹는 동안 약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3년 중에 2년 반은 조조가 마초 한수연합과 싸움을 벌이던 중이었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손권래는 뭘 하고 있었나? 우리가 손권에 대해 최근 1년의 사건 중에 들은 소식이라고는 조조가 손권을 치려고 했기 때문에 유비가 유장에게 나는 손권을 도우러 가겠소, 물자를 좀 내놓으시오 했고, 이 얼탱이 없는 요구를 들은 유장이 다는 못 주겠고 그래도 이 정도는 줄게요 하자 유비가 뻔뻔하게 화를 내면서 유장을 공격해 익주를 점령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뿐이었죠. 자, 그럼 손권의 이야기로 가봅시다. 네, 맞습니다. 마초 한수연합의 반란을 종결시킨 조조는 다시 한번 남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애당초 남벌을 떠날 때 늘 큰 걱정으로 남아있던 마초 한수를 제압해 놨으니 뒤통수 맞을 걱정이 사라진 이 호시기를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212년, 건안 17년 10월의 겨울, 조조의 군사들이 손권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조의 침공을 받은 손권은 익주에서 통수각을 쥐고 있던 유비에게 헬프를 치는 한편 조조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사실 손권은 조조가 공격을 감행하기 전, 그러니까 침공이 있던 212년보다 1년 빠른 211년부터 조조의 침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손권이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져서 그런 건 아니고 늘 그렇듯 첩자의 첩보를 들은 거죠. 아무튼 정보의 경로가 어찌 되었건 조조가 곧 침공할 거라는 소식을 들은 손권은 신하들을 불러 이를 어떻게 방비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는데, 이때 손권군의 갓갓 인재인 여몽이 한 가지 안건을 내놓으니 그것이 바로 유수호 건설이었습니다. 자, 이 유수호가 뭔지 설명하기 전에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자 손권군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갓갓 인재인 이 남자 여몽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몽이 누구인가 먼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여몽은 손권의 형 손책이 집권할 당시부터 오에서 일하던 장수였어요. 여몽은 태생이 무장이라 꽤나 무식했기 때문에 상소문을 올릴 때마저도 글을 쓸 줄 몰라서 직접 말로 할 만큼 학식과는 동떨어진 사람이었는데, 부족한 지식과는 달리 나름 머리가 잘 돌고 꾀가 있는 사람이라 여러 차례 번뜩이는 슬기를 보여주곤 했는데, 이 여몽의 슬기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자, 때는 200년, 즉 건안 5년. 손책이 죽고 손권이 그 세력을 이어받아 흔들리는 입지를 다지고자 하던 시기였어요. 손권은 이러한 입지 확립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짜잘하게 나뉘어 있던 각 장수의 병사들을 쉽고 빠르게 관리하기 위해 작은 군단들을 통폐합해서 합치고 몰아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0명, 200명 가진 장수들이 많아봐야 큰 전쟁에 쓰이거나 관리하기도 어려우니까 1000명짜리 부대 몇 개로 합쳐버리려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여몽은 그다지 큰 세력을 가진 장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곧 다른 세력에 통합되어 버릴, 말 그대로 인수합병 당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손권의 입장에서야 여몽이 여몽군을 이끌건 여몽이 다른 장수 아래에서 부하 장수가 되건 말건 일만 잘하면 똑같겠지만, 여몽의 입장에서는 부하 장수로는 잘해봐야 상관만 승진하고 축하받고 잘나가고 하등 득될 게 없는 무명 장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넘기고자 꾀를 하나 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빚을 내서 병사들에게 눈에 잘 띄는 주황색 장구류를 장만해 준 것입니다.
아니 뭐 사실 오합지졸부터 잘 단련된 병사까지 손권이 뭐 사열이다 평가다 한답시고 모아놓고 그거 잠깐 본다고 뭘 알겠어요. 겉보기에만 그럴싸하면 조금만 잘해도 뛰어나 보인다는 걸 이용한 여몽은 손권의 사열에서 가장 돋보이는 군세를 보였고, 손권은 여몽에게 다른 짜잘한 장수의 병력을 통합시켜 주어서 더 큰 세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당연히 이렇게 세력을 키운 여몽은 더 큰 세력으로 더 많은 공을 세우게 되고 승승장구하게 되죠. 이 일화는 정사 여몽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록을 살펴보면 손책이 죽고 손권이 이를 통령하게 되자 여러 작은 장수들의 병사를 모아 그중 적거나 쓰임이 별로 없는 자들을 헤아려 한데 병합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여몽이 몰래 외상으로 돈을 빌려 병사들을 위해 진홍색 옷과 행전을 지어주니 검열하는 날이 되어 사열함에 있어 그 장비가 빛나고 병사들은 훈련이 익숙해져 있으니 손권이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병사를 늘려주었다. 단양을 토벌하는데 따라가 가는 곳마다 공을 세우니 평북 도위에 배수되고 광덕 현장을 맡게 되었다. 라고 적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꾀돌이 여몽은 어느 날 승진의 승진을 거듭해 멀리 떨어진 큰 땅을 다스리는 직책을 받게 되고, 그러자 손권이 여몽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몽, 자네는 이제 큰일을 하게 되었으니 끊임없이 공부해서 식견을 좀 넓히게. 상소도 못 쓰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몽이 빈정이 상합니다. 아니 내가 장수인데 칼 들고 적 목이나 잘 베면 되는 거지 무슨 공부야 공부는. 이래가지고 책상머리에서 글공부나 하는 새님들은 실전을 모른다니까. 이런 생각에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손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대를 지휘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글공부할 시간이 안 나겠는데요? 라고 싫은 소리를 해버립니다. 아니 그래도 나름 군주인데 막 나가버려요. 평소에도 이러니까 손권이 굳이 불러서 공부해서 배우고 예의도 좀 갖추라고 책을 읽으라고 한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관이었으면 선 넘네? 이게 좋게 말하니까 아주 기어오르네? 이러면서 아주 볼기짝을 쳤겠지만 손권이 누굽니까? 천하 3분의 1을 다스린 세 황제 중 하나 아닙니까? 손권은 황제가 될 대인배의 마음으로 여몽을 타이릅니다. 내용이 타이르는 것 치고는 조금 자기 자랑 같지만 맥락을 보면 맥락상 타이르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엔 이게 타이르는 건가 봐요. 이걸 듣고 설득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손권이 말하길, 내가 여몽 자네 보고 책 보고 공부해서 박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본적인 옛 지식들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몽 자네가 바쁠 거라 했지만 바빠봐야 나만 하겠소? 나 때는 말이야. 나는 군주된 몸으로 어릴 때부터 책을 열심히 읽어서 시경부터 시작해서 춘추 좌시전 서경 예기 등등 이것저것 다 읽었으며 읽지 못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형님이 죽고 제가 중대한 임무를 떠맡은 후에도 삼사와 각종 병서를 정독해 꽤나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경은 머리가 좋아 공부하기 적합하니 하면 금방 할 겁니다. 일단 손자병법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러면 꼰대 같고 재수 없어서 더 안 볼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이게 좀 잘 먹히는 설득 방법이었나 봐요. 여몽은 이에 크게 깨달음을 얻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작심삼일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더니 결국은 문무를 겸비한 갓갓 장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손권의 꼰대 설득과 여몽의 공부 일화는 정사 강표전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강표전의 기록을 보면 예전에 손권이 여몽과 장흠에게 말했다. 여러분들은 이제 큰 임무를 맡아 새로운 발령지로 떠나니 이제는 마땅히 공부를 많이 해서 견식을 넓히셔야 합니다. 이에 여몽이 대답했다. 여몽은 마음속으로 책 읽기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일이다. 나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되는 것이지 공부는 무슨 공부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고 손권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제가 부대 일로 바빠서 공부할 여유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손권이 말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경전을 공부해서 박사가 되라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경전을 읽어서 옛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았으면 해서 이러는 것이요. 경은 일이 많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저랑 비교해서 저만큼 바쁘겠소? 저는 어렸을 때 시경, 서경, 예기, 춘추, 좌시전, 국어 등등 이것저것 다 읽어 이제 읽지 못한 것은 주역 정도입니다. 이를 떠맡은 이후에도 3, 4병서를 정독해 스스로 돈은 많이 안다고 자부합니다. 경들은 의지도 성질도 명랑이기 때문에 배우기만 한다면 꼭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째서 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우선 먼저 손자, 육도, 춘추, 좌시전, 국어 및 삼사를 읽으십시오. 공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루 종일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생각해도 다 무익한데 오로지 배우는 것은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한나라의 광무제도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맹덕도 늙도록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데 그대들은 왜 자기 개발에 힘쓰지 않는단 말이오? 이에 여몽은 열심히 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 뜻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여몽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는 여몽을 학문적으로 이길 자가 없게 되었다. 나중에 주유가 죽고 노숙이 주유의 후임으로 임명되어 부임을 받아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때 여몽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수차례 여몽의 말솜씨에 꿀리게 되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자성어가 생겨나는데 아까 그랬죠. 한나라의 광무제가 군사를 지휘하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손에서 손수, 안았다, 아니불, 읽기를 해석할 석, 책권, 수불석권이 바로 이 고사에서 나온 사자성어인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부도 하는 갓 컨텐츠 삼국지. 자, 우리에게 지식을 선물해주는 여몽, 배우는 김에 하나 더 배워볼까요? 이렇게 똑똑해진 여몽에게 노숙이 말씨름에서 지자 노숙이 명대사를 날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몽 동생이 단지 전략, 즉 싸우는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학식은 넓고 밝으니 더 이상 그간 내가 알아오던 오나라의 무식한 여몽이 아니군요. 자,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 오나라 오, 아래하, 아이아, 여몽의 몽, 오하 아몽, 오나라의 그 어린 아몽. 무력은 있으나 지식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그 사자성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숙이 이렇게 치켜 세워주자 여몽이 또 한 번의 명대사로 대답을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만나고 헤어진 뒤 3일이 지나면 눈을 비빈 후 다시 만나야 할 만큼 변하곤 합니다. 긁을괄, 눈목, 서로상, 대할 때. 눈을 비비고 살펴본다. 학식이나 재주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볼 만큼 빠르게 성장한다 라는 뜻의 괄목 상대가 바로 이 여몽의 일화에서 나온 겁니다. 자, 순식간에 고사성어를 3개나 배웠죠.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자, 여몽이 조조의 침략에 대비해 유수호를 건설하는데 이 유수호가 무엇이냐? 바로 조조 세력과 손건 세력의 대치 지역인 유수구에 세운 보루, 마지노선이 바로 유수호입니다. 처음에 여몽이 유수구에 보루를 세우자고 했을 때는 다른 장수들이 모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유수구는 장강과 유수가 만나는 합류 지역인지라 오나라 군인들이 잘하는 수전을 벌일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보루 같은 거 안 만들어도 우리가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이유였죠. 정사 여몽전의 기록을 통해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손권을 따라 유수에서 조공에게 항거할 때 수차례 뛰어난 계책을 내었고 또 손권에게 강물 입구를 끼고 그러니까 둑을 세우라고 권했는데 그 방비함이 매우 정밀하니 조공이 항복시키지 못하고 퇴각했다. 오록에 이르길 손권이 보루를 만들려고 하자 부장들이 모두 말하기를 해안 위로 올라가 적을 공격하고 나서 물을 건너 배로 들어오면 되는데 보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했다.
여몽이 말하기를 같은 병기에도 날카로운 것과 둔탁한 것이 있으며 싸움에 있어서도 100번 이기지는 못합니다. 만일 만에 하나 적의 보병과 기병이 우리 병사가 배에 이르는 틈에 근처에 육박하여 와서 물가까지 퇴각할 틈이 없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 송건도 그렇소? 하고 그것을 만들었다. 이 시대의 진짜 명언제조기 이 시대의 참현자 여몽입니다. 결국 이러한 여몽의 선견지명은 적중했고 조조는 군사를 일으켜 오에 침공했으나 유수호에 막혀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몽은 계속되는 내전과 외적 토벌에서 공을 세웁니다. 손권에게는 이렇게 든든한 장수가 또 없죠. 그렇게 먼저 간 주유의 빈자리를 여몽이 슬슬 채워갈 무렵 손권은 본격적인 패도를 걷기 위해 유비에게 빌려주었던, 사실 빌려주었던 건지 논아가졌던 건지 아직 사실 논란은 많지만 아무튼 손권의 입장에서는 유비에게 빌려주었던 남형주의 땅들을 돌려받고자 편지를 보냅니다. 손권이 형주를 돌려받고자 했던 건 처음은 아니었어요. 이때가. 애당초 유비가 다 해놓은 적벽대전에 꿀을 나눠먹은 것도 아니고인데 유비가 자꾸 핑계를 대면서 뭐 땅이 없다느니 조조가 오면 함께 맞겠다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땅을 안 주니까 속에 천불이 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마침 이때 유비가 익주를 먹었네? 그럼 형주 줘도 되겠네? 하고 연락을 한 거죠. 유가는 오기 전에 형주 외에 근거지가 생기면 돌려주겠나이다 라고 한 걸 기억해낸 거죠. 솔직히 지 입으로 그렇게 말했으면 익주도 얻었겠다. 형주 줄만도 한데 유가놈 누굽니까? 인성 최강 유 혓바닥이죠. 유가놈이 이 손권의 편지를 봤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유비왈 양주를 얻으면 형주를 주겠소. 아니 무슨 익주 먹은 것도 모자라서 서량까지 먹으면 주겠대요. 무슨 그 다음에는 아주 천하통일하고 나서 주겠소 그러겠다. 그죠? 이러니까 손권이 빡이 쳐요 안 쳐요? 그간 동맹이니 뭐니 조조를 신경 쓰느라 유비를 봐줘왔는데 이제 여몽 덕에 든든해진 손권은 드디어 양아치 유비를 치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 둘의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여기 오늘 둘이 싸우는 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길어져가지고 이 둘의 싸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